네, 안녕하십니까. 박정TV 박정입니다. 오늘 추석 전단이죠. 박정TV 609회 추석 특집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전현희 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또 추석 전날 뵙게 됐습니다. 자, 추석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이 추석 명절만큼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민주진영 지지자분들 힘내시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추석 전날 이루어지는 방송인 만큼 저희가 광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TV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 계좌나 박정TV 지금 시청하는 시간 중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즘에 뭐 그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당원들이나 시민들 대상으로 강연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디 좀 다녀오셨습니까? 최근에 사실 거의 전국을 다 다녔는데요. 네. 광주, 부산, 경남 또 전남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 뭐 거의 전국적으로 많이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반응이 뜨겁죠? 제 개인에 대한 것보다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실상 이 정권에서 최초의 승리를 하고 유일한 승리를 했다. 뭐 이런 거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리고 희망을 본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고 계셔서 지금 정말 우리 지지자들이 승리를 갈망하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일어났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그 최강욱 의원 의원직 박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좀 만나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강욱 의원님이랑은 지금 우리 박시영 TV에서 저랑 같이 또 우리 대표님하고 함께 출연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최강의 전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비록 이 의원직은 이르셨지만 우리 민주진영에서 큰 역할을 하실 분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또 위안을 삼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으로서 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발언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의원직 박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 최강욱 의원의 역할이 클 거다. 밖에 있어도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 강연을 다니면서 이 지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이 무도함에 반드시 어떤 항쟁을 하고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근데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이 너무 싸우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럴 때 사실은 거의 손꼽히는 몇 분 중에 최강욱 의원님이 선두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밖에서도 뭐 더 그 역할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당 내에서 그 싸울 수 있는 전사 한 명을 잃었구나. 이런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렇죠. 참.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국회에서 가결되는 끔찍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결과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참담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실 이 방탄 정당의 뭐 오명을 벗어났다. 뭐 언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가결됨으로써 또 내부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생각합니다. 이 방탄이라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체포 동의안을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지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
첩보동의안을 찬성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부결을 시키면 그게 이제 방탄이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전제를 생각을 해보면 이 과연 이 우리 야권 지지자들도 그렇고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이고 네. 부당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이 검찰권의 행사가 정당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네. 그럴 때 사상 유례 없는 야당 대표에 대한 사실은 탄압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다. 이런 게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도 동의하고 야권에서도 동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당한 검찰 권력에 대한 대항이 야당의 역할인 거지. 거기에 부당한 검찰 권력에 대해서 민주 진영을 대표하는 야당 대표를 적들의 이런 표현 아가리에 넘겨주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게 먼저 판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네. 제가 감사원의 탄압에서 네. 1년간 저항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부당한 감사원의 권력 그리고 불법한 감사권의 행사에 대해서 저는 저항했단 말이죠. 네. 저항하고 감사원 앞에 가서 피켓팅도 하고 검찰 공수처에 고발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에 저항하는 게 감사원에 대한 방탄입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무인 거죠. 그걸 행사하는 게 왜 방탄입니까? 저는 사실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다. 왜냐하면 지금 불체포 특권을 그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권력의 부당한 정치 탄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기는 장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한 비판적인 요지가 있었던 것은 방탄국회를 하기 때문에 시비를 걸었던 거고 이 방탄국회도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뭐 꼭 비판받을 소지가 있냐 이것도 이제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께서 그래서 비회기 중에 얼마든지 영장 쳐라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회기 중에 골라서 일부러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낸 거란 말이죠. 첫 번째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얘기는 이게 무엇보다도 정치 탄압성 체포 동의안 그 발부를 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불체포 특권의 고유한 특성에 맞춰서 우리는 당연히 부결을 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에서 충분히 논의했거든. 수기를 했거든. 근데 당내 민주주의에도 위배되는 이유가 당에서 선수별로 뭐 충분히 논의하고 의총에서 논의해서 다수가 부결의 입장에 다 공유를 했거든요. 이게 당론만 정하지 않았지. 강제적 당론을 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사실 당론을 정한 바 다름없는데 이것을 소수파가 다수파의 의결을 사실은 방해한 거예요. 다수파의 의결이 묵살되고 소수파가 결국 당을 흔들고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내 민주주의에도 위배되는 거고 그래서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나 정신에 대해서 이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께서 부결을 호소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스스로 영장 심사를 받겠다라고 한 그래서 그런 약속을 어겼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결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주장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이 약속인가?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회기 중이 아닌 비회기에 정정당당히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사실상 유발하려는 그런 의도로 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했단 말이죠. 일부러 골라서.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네. 저들의 함정이라는 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약속을 지금
대표가 어겼냐,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어겼냐, 이걸 볼 때 무엇이 약속이냐. 의원들은 부당한 검찰권에 대해서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이런 헌법적인 원리를 지키는 그리고 독재에 저항하는 게 그게 야당 의원들의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렇죠. 그리고 대표는 자신이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검찰권의 행사일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응하겠다 했지만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이 네. 정당인의 당연한 도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약속을 어겼냐.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냐. 그럴 때 그 약속을 어긴 것은 오히려 가결표를 던진 네. 그쪽 가결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그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제가 그날 저도 그 소식을 접하고 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견해는 달리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인간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들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자리죠. 그래서 그 한 표 한 표가 정말 엄중하고 네. 정말로 진짜 이 표가 가지고 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우리 민주당의 운명에 어떤 역할을 할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라든지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행사할 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참담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저는 경선 과정에서 가결표를 물론 일부 명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간의 행보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가결표 던졌을 거야라고 인식되는 사람들은 일부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런 인식을 던져주게끔 한 그동안의 행동, 그동안의 발언 이런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상당수는 이번 그 총선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낙선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지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그런 분노 게이지는 과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경선에서 탈락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 견해는 정치적 견해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또 그게 뭐 정치적인 입장은 뭐 이 민주적인 정당에서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개인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거라 그다음에 그 민주당을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그 야당에 대한 거기에 야당 대표에 대한 지금 이 뭐 구속 여부 인신에 대한 이 결정에 대해서 표를 던지는 거는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얼마든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신에 대해서는 그걸 보장을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정말 불법이 있는지 범죄 행위인지 그다음에는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진짜 적들의 속을에 우리 당대표를 넘긴 것이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가결 부결을 던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맞습니다. 비명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부결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당원들이 이제 그 수박 흔히 말해서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의 이 징계를 줘야 한다. 명단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도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원들이 그리고 지지자들이 정말 분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좀 선의에 실제로 부결표를 던졌는데 가결을 던졌다고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당원들이 그동안에 이 정말 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정권에 대해서 싸우지 못하고 내부에서 이렇게 총질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고 그런 것이 대부분 그 명단에 나오는 분들이 이번에 표출이 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뭐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려는 그런 모습을 제대로 안 보여준 분들이 대다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의심쩍은 거죠. 예,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화가 나는 게 제가 페북에도 글을 썼는데요. 저는 지금 그 윤석열 정권에서 1년간 탄압을 받고 그 탄압을 받았을 때 그때 제가 받은 이 모든 탄압이 저한테 10만 개의 화살로 꽂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화살을 뽑아서 저들을 향해서 그 불화살로 만들어서 쏘아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정권에 진짜 투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보니까 어라 내부에서 이 화살을 쏘고 내부를 향해서 우리 편이 서로 싸우고 있네. 그것도 동지에 대해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모아서 지금 외부에 그 진짜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왜 내부에서 싸우냐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뽑힐 텐데 새 원내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 지금 이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그런 이제 선명하고 투쟁력이 있는 그런 분이 원내대표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분이 지금 현재 그 우리 혼란에 빠진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새 원내대표는 야성 이른바 야성을 명확히 띄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첫 번째로 보고 실제로 이제 김웅현 혁신안이든 이런 그 당내 혁신과 변화는 사실 원내대표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사실 사무총장을 잘 뽑아서 사무총장이 공천 혁신을 좀 원래 이제 주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사무총장을 이재명 대표께서 잘 이제 낙점을 하셔서 새로 임명을 해서 그렇게 돌파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결국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필 기정이다. 그래서 지금 그 당연히 이 지금 증거도 사실 없었고 그리고 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 범죄 행위라는 혐의를 씌워서 검찰이 기소하고 또 영장을 청구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그동안은 사실은 내부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걸림돌이라든지 내부 이런 이제 분쟁, 내란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단일 대우로서 이 정권에 대해서 투쟁하고 또 심판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터무니없는 수사였다. 이게 지금 입증된 셈이고요. 물론 이제 재판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큰 흐름상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총선 압승의 길이 확실히 열렸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이제 감사원에서 탄압을 받으면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모두 무죄 결정을 했을 때 사실 이 무도한 감사원의 이런 권력 그다음에 불법적인 이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철퇴를 내렸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이제 승리를 향해서 반격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이 검찰 권력이 무도한 검찰 권력이었음이 법원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또 야당 대표를 구속해서 실제로 민주당을 괴멸시키려는 이 정권의 음모가 무산됐다. 그리고 이걸 법률적으로 보면은 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서 이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진영이 거기에 대한 법의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야 되고요.
이 대법원 판결도 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그 부당하게 행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라는 이런 판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면밀한 좀 법적 검토를 해서 이 네. 검찰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당에서도 여러 너브콜이 있고 또 총선에서 역할을 요구하는 분들이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구들이 많이 오죠. 뭐 당내에서 뭘 맡아달라 아니면 총선 때 뭘 맡아달라 어디에 좀 출마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전국적으로 강연을 다니는데 네. 거기 이제 갈 때마다 나오는 이제 얘기가 저보고 그 지역에서 출마해달라. 자기 지역? 네네. 자기 그래서 심지어 광주에서도 출마해달라 이런 이제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퇴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들이 부름에 응하겠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역할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서슴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장 이제 제가 쓰임새 있게 써질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조언 많이 주십시오. 네, 제가 조언 당연히 드려야죠.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이것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은 응하실 생각 있으신 거죠? 대표의 이제 뭐 그런 뜻이고 그게 당원들의 뜻이라면은 거기에 뭐 당연히 응해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5일 날 경찰에 출석을 해서 뭐 조사를 받으셨다고 네. 언론에 나왔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원에서 이제 저를 그 감사 결과 중간에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대검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대검에 수사 요청을 하고 그게 이제 그 대전지검으로 가서 세종경찰청으로 이제 그게 이첩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한 1년 가까이 조사를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소환 예, 조사를 받았고요. 네. 대검의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한 것은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충돌 유권 해석과 관련된 내용 네. 그리고 감사 방해 내용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네. 물론 이제 작게 나누면 한 6가지 정도 그런 제명으로 저를 수사 요청을 했는데요. 뭐 일단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또 제 생각에는 감사위원회에서 네. 그 이미 저에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잘 종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면은 또 투쟁을 해야죠. 네. 근데 그건 뭐 그런 게 방탄이 아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하신 것도 방탄이 아니라 당연한 법적 권리인 거고요. 그런 거 보면 한번 정권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권에 밉보였거나 눈에 가시거리인 사람들 세력들에게는 과거에 아무튼 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그렇죠. 발목을 잡고 참 집요합니다. 네, 참, 맞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제 몸에 꽂힌 화살이 불화살이 돼서 저들에게 갈 거다는 그 표현이 그런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제 그 되었던 그 잣대들 네. 그걸 이 정권의 지금 현재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대입을 시킨다면 저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무지 많거든요. 네. 감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검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진영을 향해서 무도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행사하는 이 이제 범죄자들이 반드시 우리 민주진영에 의해서 불화살 공격을 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때는 곧 온다. 지금 네. 공수처가 그 압수수색을 감사원 했지 않습니까? 네. 꽤 됐는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공수처가 그 감사원에 이제 사상 유례 없이 처음으로 감사원이라는 헌법 기관을 전체적으로 사실상 공수처의 3분의 2 이상의 인력들이 진입을 해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그거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사실상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초유의 일입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다들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알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 추석 전까지 압수수색을 추석 때까지? 네, 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3주 가까이 공수처에 의해서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압수수색에 의해서 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가 칼을 갈았다라는 게 이제 뭐 실제로 행동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현희 위원장님이 저희 방송에서 그런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공수처가 과거와 달리 이번엔 작심했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감에 차 있다. 그거는 위원장님이 그 제출한 여러 가지 그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논리적인 것들을 검토를 충분히 했다. 공수처가. 그런 이야기는 이제 저희들도 방송에서 몇 번 들었는데 야, 이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할 줄은. 야,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그래서 공수처가 이제 사실은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이렇게 뭐 한 3주 가까이 하면 지금 언론이나 기사에 도배가 되겠죠. 근데 왜 안 나와? 네, 처음만 잠깐 나왔어. 처음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언론을 이용해서 피사실을 흘리면서 장난치지 않는 기관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공수처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리적으로 탄탄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또 저도 뭐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범죄자들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치밀하게 하고 있고요. 야, 그 영장 발부한 판사도 이렇게 계속 영장을 내줄 정도면 압수수색 영장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느낌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범죄가 성립한다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드러나고 있고 또 저도 치밀하게 1년간 준비를 했는데 저도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빠져나갈 틈 없이 했거든요. 야, 그래서 이대면서 박수 한번 해주시다. 아, 좋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언론에 나가지 않는 거는 빈수레가 시끄럽다잖아요. 요란하다. 조용히 치밀하게 그리고 조용히 해서 지난번에 압수수색 하듯이 이번에도 저 범죄자들의 목덜미를 잡는 그런 반드시 심판을 할 그러면 추석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즈음에 예를 들면 다음 주나 10월 초까지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면 한 그 10월 중하순쯤 되면 소환 조사가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추석 이후에는 이제 공수처가 압수수색한 내용이 이 3주 가까이 했으니까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하겠죠. 분석 작업을 하겠군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범죄 혐의가 가장 뚜렷한 그런 이제 피의자들을 먼저 소환을 하지 않을까. 소환하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리고 또 그 공수처 압수수색 이후에도 감사원의 뭐 사무총장이나 이 감사원의 이제 고위 간부들이 겁도 없이 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나오대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 내부 분위기가 뭐 심상치 않다 하면서 압수수색 관련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입장에서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잘 대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 뭐랄까요. 그 한 사람은 잘못 대처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 질책하고 인사에서 불이익, 좌천성 인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사실관계는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언론에 나온 걸로는 공수처가 압수수색이 감사원에 들어왔을 때 그 압수수색의 무방비로 이제 그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 이제 직원에 대해서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질타를 하고 거의 이제 뭐 고함을 지르면서 화를 내고는 그 감찰 과장, 과장을 자천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 제한 감시국 1과장으로 뭐 자천시켰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특별조사국이 이제 감사원에서 권익위에 대해서 이제 특별조사를 한 감사를 한 그 부처인데요. 거기에 이제 감사원의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했을 때 직원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그 사실상 이제 그걸 텅 비게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방해를 하고 그걸 지시를 했다라고 그것도 이제 언론에 나옵니다. 특별조사국. 이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라면 일단은 그 감사원이 제가 뭐 우리 그 권익위 내부의 제보자로 추정되는 고위 간부에 대해서 네. 미역국지에서 미역국을 내리치면서 네. 뭐 인사에 관해서 협박하면서 질타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강요죄로 수사 요청을 해서 제가 이번에 그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걸 저한테 그는 이제 그런 사실조차 없다는 게 뭐 CCTV 이런 현장 검증에서 확인이 돼서 네. 엄격하게 무고인데 네. 그리고 허위 정언이고 허위 제보인데 어쨌지만 그걸 가지고 저를 강요죄로 고발 수사 요청 조치한 감사원이 유병호 한 건 뭐예요? 그 직원에 대해서 질타하고 네. 뭐라고 실제로 자천을 시켰어요. 만약에 그 기사가 사실이라면. 네. 그 저한테 된 잣대 제가 그래서 네. 불화살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한테 화살을 쐈지만 그런 자기들이 한 행위는 더 불화살이 돼서 돌아갈 거라는 게 그 행위는 진짜로 명백하게 강요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 네. 직권남용이 성립하는 그런 범죄행위인 거죠. 네. 그리고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도록 지시를 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또 제가 차곡차곡 모아서 증거를 수집해서 불화살로 감사원에 돌려줄 거다. 그래서 추석 명절 이후에 네. 좀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감사원의 범죄자들. 그리고 또 그 얘기도 드러났어요. 뭐냐면 원래 이제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을 패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감사위원을 패싱할 때는 긴급성의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긴급성이라는 건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 인멸 우려 시에 뭐 행위를 해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빈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한 거 아니냐,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계속 이어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감사원법에 따르면은 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발. 네. 또 하나는 수사 요청. 이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 감사원법에 따르면은 원칙적으로 수사 의뢰를 할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정말 긴급성이 있을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요청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법의 규정이고 해석 법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무처는 집행기구니까 네.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거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 긴급성을 요할 때는 사무처가 그냥 수사 요청을 하고 이렇게 집행하라는 건데 이걸 밥 먹듯이 자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맞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그래서 저 법의 규정을 사실상 탈법적으로 이렇게 회피를 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도 확인하지도 않고 네. 그냥 법에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걸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수사 요청을 남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서해 공무원 사건에서도 지금 뭐 안보실장,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이런 분을 수사 요청했고 네. 저 같은 경우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 요청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무죄로 나왔는데 수사 요청했으니까 이거는 무고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들이 불화살을 맞을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얼마 전에 문재인 정권의 그 22명의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국토부 장관이나 이런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수사 요청했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하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사실상 확인되지도 않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지금 아주 세밀히 보고 있고요. 부동산 뭐 통계 조작. 네네. 통계청의 통계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근데 감사위원회 의결이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저처럼 뒤집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경우는 무고가 될 수 있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감사원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다 제가 면밀히 지금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 흘려서 이 제목 장사 있지 않습니까? 네. 흔히 말하는 낚시성 이런 거에 너무 도취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언론이 그대로 많이 받아주니까 네. 좀 위원장님 같이 이렇게 또박또박해서 증거자료 대고 그 반박을 해서 그들의 감사원의 그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워낙 힘이 세다 보니 감사원이 그걸 빈번하게 하고 있는데. 조은석 그 주심 감사위원께서 내부 게시판에 좀 깜짝 놀랐어요. 기사 내용 보니까 14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10차례 연재물로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관련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감사원의 사인방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장, 사무총장이 뭐 다 알려진 분들이고 최달령 1차장,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이렇게 4명을 헌법 파괴자, 범죄자라고 단정하는 글을 올리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 내용 읽어보시죠. 그 감사원 내부에 게재를 한 거는 저는 읽어보진 못했고요. 언론 보도자료만. 기사는 예, 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조은석 감사위원은 그 제 사건의 주심위원이십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친분이 없고 잘 모르는 분인데. 이분 보니까 특수통 네네. 검사 출신이던데. 네, 그래서 정말 그 소신이 내 앞에 범죄가 지나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정도로 좀 강직한 검사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권이 지금 특징이 보면 이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도 감사를 하면서 그냥 또 수사를 하면서 그 언론에 흘려요. 비사종표. 예, 그리고 그대로 흘리면서 마치 기정사실하면서 정말 언론을 통한 제목 장사를 통해서 이 사실상 범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마녀사냥하듯이 그렇죠. 실제로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 맞습니다. 거예요. 낙인 찍기죠. 네, 그런 게 이제 이 정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이제 많은 낙인이 찍혔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정말 터무니가 없는 게 이 감사원 사무처가 이제 사실은 검사 역할을 하죠. 감사원에서 사무처가 감사를 저에 대한 이제 감사를 해서 그 내용을 이제 그 일종의 공소장처럼 이제 감사위원회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판사격인 감사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심리를 해서 사실상 이제 저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감사 결과 보고서고 판결문이 되는데요. 감사원 사무처는 사실상 감사원의 이 최고 의결 기구인 이 감사위원회를 그 하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나오는 그 결정이 최종 권한 있는 결정인데 그게 이제 제가 다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나 감사원 사무처에서 이 감사위원 특히 주심이 틀렸다. 주심이 뭐 자기들의 견해를 받아주지 않고 뭐 고쳤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성립할 수 없는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인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 주심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오히려 감찰을 지시를 합니다. 그렇더라고. 내부 감찰을. 그래서 감사원장이 그걸 지시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법적으로도 이 권한 남용이고 직권 남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직권 남용의 감찰을 지시를 하고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조은석 주심을 수사 요청을 합니다. 네, 사무총장이. 그래서 이 일련의 행위가 이 감사원법 위반일 수 있고 직권 남용일 수도 있고 또 그 명예훼손일 수도 있고 사실상 무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들 사무처의 검사의 그런 공소 제기에 불과한 자신들의 내용을 사실상 그 감사위원 주심을 패싱하고 마치 저한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의 결재 없이 검사가 공소장을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형태예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서 판사는 이제 감사위원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직권 남용이고 또 공문서 위조 또 그 전자기록 변작 조작 이런 혐의로 이미 공수처에 고발 조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조은석 주임 그 감사위원께서도 네.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감사원에서 그 내부 게시판에 올린 내용들이 네. 그런 감사원 사무처의 위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법적으로 네. 그 위법성을 지적한 글이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후에 법적으로 이 문제를 뭐 고발 조치나 이런 걸 할 생각으로 하신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저쪽에서 당연히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부 감찰 지시하고 또 수사 요청했는데 네. 감사원 측에서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조은석 주임 감사위원도 네.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죠. 그분도 이제 굉장히 주도 면밀한 검사였고 또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실력 있는 검사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아마 또 조은석 주심위원도 예. 이 감사원 사무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불화살을 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무슨 저기 민주당 쪽에 가까운 사람도 아니에요. 민주당 인사들 많이 구속시키고 그렇게 그러니까 수사를 하신 분들도 맞아요. 알고 검사 있습니다. 시절에 정대철, 네. 이광재, 안희정, 한강옥 네. 등 민주당 인사들 많이 구속도 했고요. 세월호 사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1, 2, 3 정장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 처리한 그런 과거의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판단해서 하는 스타일이지 무슨 이 사람이 뭐 민주당 쪽에 가까운 사람이 전혀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과거에 했던 네. 걸 보면 저도 일면식도 네. 없어서 이분이 네. 저를 편들어 줄 이유가 하등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이런 이제 저한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혐의고 무죄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 건 또 한 분이 아니라 감사위원 전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주심은 네. 그분이지만 네. 감사위원회 여러 명이 있는데 논의를 거쳐서 다 결정을 한 건데.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고 마치 제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배포를 하고는 이 주심감사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하고 또 수사 요청한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헌법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런 걸 이제 완전 예, 범죄 행위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기다리시라. 불화살을 쏠 것이다. 저분이 140페이지나 저렇게 조목조목 반박 글을 내부 게시판 감사원 내부 게시판 올린 배경도 있는 거고 그 정도에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는 거고 또 시비를 걸어왔을 때 반드시 대응하겠다라는 것도 내포돼 있다. 이렇게 읽혀져요. 그런 맥락에는 이렇게 읽혀지고 그다음에 그 국회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백을 했다. 결국 수사 뭐냐면 제보자와 관련돼서 제보자 어떤 사람이냐 박범계 의원이 물었고 그날 또 공교롭게 공수처장하고 그 감사원장이 다 배석돼 있는 그런 자리에서 시인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이 이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속 조작 감사를 주장을 했고요. 네. 그 조작 감사라는 게 제보자랑 그다음에 허위 증언, 제보도 허위 무고의 제보고 그다음에 증언도 허위 증언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를 대검에 수사 요청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보자 또 증언 그리고 또 이번에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니까 경찰 조사도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일관되게 제가 뭐 위법하다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증언을 한 형식적으로 볼 때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발언한 것은 이 세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보자와 증인과 그다음에 또 경찰에 가서 저에 대해서 증언을 한 그러니까 증거가 단 하나의 증거인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또 동기라는 거죠. 행정고시 동기. 친분이 매우 두터운 사람. 네. 그래서 이게 감사원 제보가 뭐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정황을 볼 때에
그 제보랑 감사를 시작하고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수사 요청을 한 이 모든 과정이 사실상 저를 사퇴시키려는 그런 조작에서 시작이 됐고 조작으로 마무리된 그런 거라는 게 이번에 유병호 사무총장을 사실상 제보자가 저랑 가까운 행정고시 동기입니다라는 발언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밀한 각본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을 접하고 저희가 드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냥 물러나라 하고 뭐 언론이나 국회의원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고 국무회의도 못 오게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도 제가 끄떡하지 않으니까 네. 이제 감사를 통해서 사퇴를 시키겠다 이런 게 이제 뭔가 작전이랄까 이런 게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대부분 그런 형태입니다. 감사원이나 검찰을 통해서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타겟에 대해서 타격을 주고 네. 그리고 조작을 하고 그걸로 뭐 또 수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결국은 사퇴시키는. 그게 지금 보면 박문진 네. 또 방통위원장 그리고 뭐 또 KBS 뭐 네. 이사장 뭐 거의 이제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탄압을 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시키는 거죠. 그런 형식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때마침 그 법원에서 그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기를 좀 보장해 줘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판결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또 이 그 지금 권익위 사태와 또 연관성이 꽤 있죠. 네, 뭐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박문진 이사장이 물러나면 이 정권의 이제 이사들로 다수로 만들어서 이제 결국은 목적은 MBC 사장을 사퇴시키고 MBC를 정권의 방송으로 이제 길들이겠다. 이게 이제 최종 목표인데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게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박문진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런 이제 마법 사냥 그러니까 그 사냥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면서 해임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그 법의 형식은 띄고는 있지만 사실상 꼼수 탈법적인 그런 형식을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해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한 거고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임시지만 그 해임 처분이 네.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사실상 이 권익위조에 대한 이런 이제 감사위원회 최종 결정처럼 법원에서도 이 정권의 무도한 이런 네. 감사권의 행사나 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장을 쫓아내는 이 직권 남용, 권한 남용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거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박문진 이사장의 해임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릴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에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생각을 하고요. 법원도 지금 이 정권의 이 무도한 네. 이런 권한 남용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을 하고 법원발 여기에 대한 좀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기대를 합니다. 예, 법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균용 네. 대법원장 그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드러난 이런 의혹들 그리고 그 의혹에 그치지 않고 이제 사실상 사실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께서 나 법을 몰라서 그랬다. 예, 그런데 사실은 법원에서 지금 뭐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법원이 계속 그 법원의 판결로서 철퇴를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이제 정점에 있으신 대법원장 후보께서 그런 뭐 나는 잘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너무나 좀 무책임한 모습이 아닌가. 과연
이 대한민국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그 수호해야 할 보루의 역할을 해야 하는 대법원의 대법원장으로서 그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역사관이나 뭐 이런 건 이것도 좀 걱정이 많이 되지만 물론 번복을 했지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네. 인식이죠. 인식이고 네. 무엇보다 이제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왔어야 다른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런가 좀 굉장히 자괴감도 들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국회에서 부결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꽃 보세요? 아, 그럼요. 네. 우리 대표님 뭐 나오는 데마다 제가 찾아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좀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저희가 아직도 50만이 안 됐습니다. 45만 뭐 한 4천 뭐 이러는데 예. 아직도 박시영 TV를 구독하지 않는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50만에 빨리 좀 도달할 수 있도록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뭐 민주진영에 많은 유튜브가 있지만 정말로 우리 민주당과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조언이라든지 정책적인 판단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가는 그런 방송이 박시영 TV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놓치지 않고 항상 박시영 TV를 보면서 정보도 얻고 또 제가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좀 소중한 그런 유튜브 방송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한다면 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네. 꼭 구독, 좋아요 이게 부탁드립니다. 추석 때 주변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친지분들, 가족분들 많이 만나니까 주변 분들 중에 슬쩍 물어봐서 네. 구독 안 한 분들 있으면 권유도 해주시고 아니면 핸드폰을 살짝 눌러놔도 돼요. 그 뭐 자주 뜨다 보면 이런 게 뜨지? 보다 보면 또 이거 괜찮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진짜 있어요. 빨리 오시면 됐으면 네. 좋겠어요. 뭐 저기 다른 곳들이 워낙 잘 나가는 곳들이 많아서 저희도 좀 총선 때 역할을 좀 하려면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네요. 자, 끝으로 우리 추석 인사도 좀 나눌 겸 우리 시청자들에게 위원장님 다짐의 이야기도 좀 드릴 겸 해서 인사 좀 해주시죠. 마무리 인사. 이번 추석을 이제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모두 잘 보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추석이 지나면 저는 우리 민주진영의 희망의 그 시간이 온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모든 분들 우리 지지자분들과 또 우리 박지원 대표나 많은 분들이 지금 희망의 씨앗을 하나씩 뿌리고 있고요. 그래서 추석 때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그다음에 추석 이후에는 우리가 모두 뿌린 그 희망의 씨앗을 또 추수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거다 생각을 합니다. 모두 네.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그때 조금 안 좋은 네, 한동안 굉장히 들었는데. 안 좋았고 병원도 많이 다녔고 치료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그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좋아졌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다. 네. 자, 전현 위원장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현 정권 임기 내에서 임기 끝나고 사실은 정권이 바뀐 다음에 현 정권의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지면 그때 그 많은 분들의 죗값이 치러질 것 같은데 그 전에 임기 중에 이런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가장 큰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승리를 전달해 줄 분이 바로 전현희 전 위원장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환호도 했고 새로운 또 여전사를 한 분 얻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쁨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전현희 위원장님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그 성원, 지지 힘입어서 더 열심히 싸울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요. 종종 더 박시영 TV에서 자주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